60대 이후 이것 모르면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인생의 절반 이상을 좀먹고 있는 보이지 않는 도둑이 5마리나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끝까지 보시면 후회 없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닐까? 뭔가 허전하고 아쉬운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 한 번쯤은 드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로 황혼기,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에 반드시 끊어내야 할 5가지입니다. 이것만 정리하면 남은 인생이 정말 달라집니다. 약속드릴게요.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끊어내야 할 것은 바로 걱정입니다. 걱정. 이 단어만 들어도 벌써 가슴이 답답해지시죠? 사실 우리 시니어 세대는 걱정의 달인입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미래 걱정, 머릿속이 온통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50년, 60년 동안 했던 걱정 중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몇 %나 될까요? 미국의 한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0% 이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대학 입시를 볼 때 얼마나 걱정하셨습니까? 밤잠을 설치면서 이 대학 떨어지면 어쩌나, 저 대학 안 되면 어쩌나 걱정하셨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든 됐습니다. 자식이 취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 애는 어떻게 하나 걱정하셨죠. 그런데 또 어떻게든 됐습니다. 제 지인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0대 중반의 김 선생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평생을 자식 걱정으로 사셨습니다. 큰아들이 사업한다고 하면 망할까봐 걱정, 둘째가 결혼한다고 하면 잘 살까봐 걱정, 손주가 아프면 큰일 날까봐 걱정.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 김 선생님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혈압도 높고 불면증도 심하시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이대로 가시면 정말 몸이 상합니다. 그 말을 듣고 김 선생님은 깨달으셨대요. 내가 걱정한다고 자식들 인생이 바뀌나, 손주가 건강해지나,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 나만 병들고 있구나. 그날부터 김 선생님은 결심하셨습니다. 걱정은 이제 그만하겠다고. 대신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나머지는 내려놓겠다고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답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김 선생님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했답니다.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내려놓자.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김 선생님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건강도 훨씬 좋아지셨대요. 혈압약도 줄었고 잠도 잘 주무시게 됐답니다. 무엇보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좋아졌어요. 전에는 만날 때마다 이래라 저래라 걱정하는 소리만 해서 자식들이 부담스러워 했는데 이제는 편하게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걱정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산적인 걱정, 다른 하나는
비생산적인 걱정입니다. 생산적인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걱정되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운동을 시작하고 식단을 조절하는 식이죠. 이런 걱정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비생산적인 걱정은 아무런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서 맴돌기만 합니다. 이런 걱정은 백해무익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잠을 못 자게 하고 건강을 해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건 생산적인 걱정인가? 비생산적인 걱정인가? 생산적인 걱정이라면 해결책을 찾으세요. 비생산적인 걱정이라면 과감하게 내려놓으세요. 걱정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걱정 노트를 만드세요. 걱정이 생길 때마다 노트에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펼쳐서 읽어보세요. 그때 걱정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대부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발견하실 거예요. 이런 경험이 쌓이면 걱정하는 습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걱정 시간을 정해두세요. 하루 중 30분만 걱정하는 시간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는 마음껏 걱정하세요. 하지만 그 시간이 아닐 때 걱정이 올라오면 나중에 걱정 시간에 하자고 미루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나중에 되면 그 걱정이 별것 아니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셋째,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걱정하는 일이 정말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생각보다 끔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살아갈 방법은 있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면 걱정이 줄어듭니다. 걱정은 독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천천히 갉아먹는 독이에요.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만 힘들어질 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되 할 수 없는 일은 과감하게 손을 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황혼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로 끊어내야 할 것은 바로 짜증입니다. 짜증. 이것도 참 무서운 감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짜증이 더 많아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일들이 요즘은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지 모르겠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버스가 조금만 늦게 와도 짜증, 마트에서 줄이 길면 짜증, 손주가 말 안 들으면 짜증, 배우자가 TV 소리를 크게 틀면 짜증. 하루 종일 짜증날 일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이 짜증이라는 감정, 사실은 우리 자신을 가장 많이 해치는 감정이라는 거 아시나요? 의학적으로 살펴볼까요? 짜증을 내면 일단 혈압이 올라갑니다. 순간적으로 10에서 20 정도 확 오른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면서 우리 몸 전체가 긴장 상태에 들어가죠. 심장은 더 빨리 뛰고 근육은 긴장하고 소화 기능은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심장병, 고혈압, 당뇨 같은 질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짜증을 자주 내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나빠집니다. 가족들이 우리를 피하게 되고 친구들도 멀어지게 됩니다. 특히 손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꾸 짜증을 내면 무서워서 가까이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 스스로 밀어내는 셈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짜증이 많아질까요?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상황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 거죠.
둘째, 인내심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참을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참기 어려워집니다.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느리게 진행되나, 왜 사람들은 내 말을 안 듣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짜증이 올라옵니다. 셋째, 외로움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사회적 연결이 약해지면서 우울하고 불안해집니다. 이런 감정이 짜증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짜증날 일을 만나면 이렇게 한번 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일이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인가? 1년 후에도 이 일을 기억이나 할까? 10년 후에는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일 겁니다. 제가 아는 60대 후반의 박 여사님은 짜증을 다스리는 자기만의 비법이 있으셨습니다. 짜증이 날 것 같으면 일단 심호흡을 3번 크게 하신대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산소가 뇌로 공급되면서 마음이 좀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외치신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기로 했어. 이 짜증 때문에 내 행복을 망칠 순 없지. 처음에는 좀 우습게 느껴지셨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말 효과가 있더랍니다.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생각을 전환하니까 짜증이 금방 사라지더래요.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짜증이 올라올 때 일단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잠깐 산책을 나가세요. 불가능하다면 화장실에라도 가서 찬물로 세수를 하세요. 물리적으로 상황을 벗어나면 마음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유머를 활용해 보세요. 짜증나는 상황을 우스꽝스럽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줄이 너무 길어서 짜증이 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장을 보러 왔다는 건 우리 동네가 활기차다는 증거네. 나도 건강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 감사한 일이야. 이런 식으로 관점을 바꾸면 짜증이 줄어듭니다. 중요한 건 짜증이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뇌에는 3초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3초만 참으면 그 강도가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짜증이 올라오면 일단 3초만 참아보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명심하실 점은 짜증을 내봤자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버스가 늦게 오는데 짜증을 낸다고 버스가 빨리 오나요? 마트 줄이 긴데 짜증을 낸다고 줄이 짧아지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내 기분만 상하고 혈압만 오를 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짜증을 내야 속이 시원한데요. 네, 순간적으로는 시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건강을 잃고 관계를 잃고 평화를 잃습니다. 그게 과연 이득일까요? 짜증을 줄이는 또 다른 비결은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짜증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매일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푹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짜증이 줄어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짜증이 올라올 때 일단 멈추세요. 그리고 심호흡하세요. 그 다음에 이 상황이 정말 내 감정을 쏟아부을 만큼 중요한 일인지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짜증은 우리 인생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짜증 대신 평온함을 선택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3번째입니다. 3번째로 끊어내야 할 것은 복잡한 인간관계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우울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는 인간관계에서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니까 계속 만나야 한다는 의무감,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압박감, 이웃이니까 좋게 지내야 한다는 부담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이제 얼마나 남았습니까? 70대라면 10년에서 20년, 60대라면 20년에서 30년 정도 남아 있을 겁니다. 물론 더 오래 사실 수도 있죠. 하지만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그보다 짧습니다. 이 귀중한 시간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억지로 어울리면서 보내야 할까요? 75살의 최 할머니는 작년에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의무적으로 만나던 모임을 전부 정리하기로 하신 거죠. 사실 그 모임들에 가면 늘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됐답니다. 누구는 자식이 잘 된다느니, 누구는 돈이 많다느니, 누구는 아프다느니. 만나고 나면 기분만 상하고 비교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힘드셨대요. 특히 한 모임은 정말 힘들었답니다. 그 모임에는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만날 때마다 자기 자식 자랑, 손주 자랑, 남편 자랑만 늘어놓더래요. 최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꾸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졌답니다.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평범한가? 나는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울해지셨대요. 그래서 최 할머니는 용기를 내셨습니다. 그 모임들을 하나씩 빠지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주변에서 수군거리더랍니다. 최 할머니가 왜 저러나, 우리가 뭘 잘못했나, 건강이 안 좋은가. 하지만 최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가 행복한 방식으로 살기로 결심하신 거죠. 대신 정말 마음이 맞는 친구 서너 명하고만 자주 만나기 시작하셨죠. 그 친구들은 자랑하지도 않고 남 험담하지도 않고 그냥 편하게 수다 떨고 웃을 수 있는 친구들이었답니다. 같이 산책도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가끔 짧은 여행도 가고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최 할머니 말씀으로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셨대요. 스트레스가 확 줄었고 시간도 훨씬 여유로워졌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지셨답니다. 진짜 좋아하는 친구들하고만 만나니까 만남 자체가 즐거워졌고 대화도 깊이 있게 나눌 수 있게 됐대요. 전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의무적인 모임에 나가느라 힘들었는데 이제는 한 달에 서너 번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하고만 만나니까 훨씬 행복하시대요. 여러분, 인간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5명의 진정한 친구가 훨씬 낫습니다. 영국의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인간관계의 질이 우리 건강과 수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은 외로운 사람보다 평균 7년에서 10년을 더 오래 산답니다. 반대로 나쁜 인간관계는 흡연이나 비만보다 건강에 더 해롭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요? 첫째,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불평불만만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고 남 험담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우리까지 부정적이 되고 우울해집니다. 둘째,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의견을 무시하고 내 감정을 무시하고 나를 하찮게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아무리 오래 알고 지냈어도 관계를 재고해 봐야 합니다. 셋째,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거잖아요. 일방적인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넷째,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랑만 하고 나를 낮추고 경쟁심을 부추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있으면 내가 초라해지고 불행해집니다. 이제는 용기를 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의무감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단순해져야 합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행복한 노년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소중히 여기는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관계 정리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건강한 행동입니다. 물론 가족 관계는 쉽게 정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가족 간에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상처를 주는 가족이 있다면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락을 끊는 게 아니라 빈도를 줄이고 만날 때도 짧게 만나는 식으로요. 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로 끊어내야 할 것은 집착입니다. 집착? 이것도 정말 위험한 겁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가 가장 흔히 하는 집착이 뭘까요? 바로 자식에 대한 집착입니다.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는 건 부모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쳐서 집착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식들의 선택을 존중하지 못하고 계속 간섭하게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서운해집니다.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숨이 막히고 부모는 부모대로 상처받고 서로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80살의 이 할아버지는 아들 내외가 손주를 어떻게 키우는지 하나하나 간섭하셨습니다. 손주 옷은 이렇게 입혀야 한다. 밥은 이렇게 먹여야 한다. 공부는 이렇게 시켜야 한다. 학원은 어디로 보내야 한다. 본인 생각에는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조언이었는데 아들 내외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죠. 특히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집에 오실 때마다 긴장했답니다. 뭘 잘못했다고 지적하실까? 뭘 또 이래라 저래라 하실까? 그러다 보니 시댁 방문이 스트레스가 됐고 자연스럽게 연락도 뜸해지고 방문도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답니다. 아버님 마음은 감사한데 저희도 부모입니다. 저희 방식대로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배워가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이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기분이 상하셨대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손주 잘 되라고 하는 소린데 왜 이렇게 나오나. 하지만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며느리 말이 맞더랍니다. 자기도 젊었을 때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답답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장가가서 살림 차릴 때도 아이 낳고 기를 때도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고맙기도 했지만 때로는 부담스러웠던 기억이요. 그날부터 이 할아버지는 달라지셨습니다. 간섭 대신 지켜보기로 하셨어요. 손주가 보고 싶으면 전화해서 물어보고 초대받을 때만 가기로 하셨죠. 조언을 구할 때만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입을 다물기로 하셨어요. 처음에는 좀 서운하고 외로웠답니다. 전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아들네 집에 갔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못 가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아들네와의 관계가 좋아지더래요. 전보다 더 자주 연락이 오고 명절 때 분위기도 훨씬 편해졌답니다. 손주도 할아버지가 오시면 진심으로 반가워하고요. 전에는 할아버지가 오시면 또 공부하라는 소리 들을까봐 겁났었는데
이제는 그냥 재미있는 할아버지가 된 거죠. 집착은 비단 자식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도 있습니다. 옛날이 좋았다. 그때가 최고였다. 요즘 세상은 왜 이 모양인가? 이런 말 자주 하시죠? 물론 추억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만 매달려 있으면 현재를 즐길 수 없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선생님은 과거에 대한 집착이 심하셨습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 이야기만 계속하셨어요. 그때는 이랬는데 요즘은 왜 이러나, 옛날 사람들은 참 멋있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왜 저 모양인가.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듣지만 같은 이야기를 100번, 1000번 들으면 지겹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지더랍니다. 어느 날 한 선생님의 친구가 솔직하게 말했답니다. 자네 과거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게. 우리 지금을 이야기하세. 그 말에 한 선생님이 깨달으셨대요. 내가 과거에 매달려서 현재를 놓치고 있구나. 또 건강에 대한 집착도 있습니다. 몸이 조금만 아파도 큰일 난 것처럼 걱정하고 온갖 건강식품을 사 모으고 병원을 전전하면서 검사만 계속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70대 초반의 김 여사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루에 먹는 영양제만 10가지가 넘었고 한 달에 병원을 서너 곳씩 다니셨답니다. 그러다가 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어머님, 검사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나이에 비해 오히려 건강하신 편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스트레스가 오히려 건강에 더 해롭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김 여사님은 생각하셨답니다. 내가 건강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구나. 물론 건강관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집착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서 건강을 해칩니다.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정기적인 검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긍정적인 마음과 즐거운 생활이 있으면 금상첨화죠. 여러분,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간섭해도 그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요. 그들도 실수하고 넘어지면서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간섭이 아니라 응원입니다. 필요할 때 도와주되 필요하지 않을 때는 물러서는 거죠.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아무리 그리워해도 돌아갈 수 없어요. 과거에 좋았던 기억은 간직하되 현재를 살아가세요.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입니다. 건강은 관리하되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집착하면 우리만 괴롭습니다. 집착 대신 내려놓음을 선택하세요.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사는 겁니다. 꽉 쥐면 빠져나가지만 살짝 담으면 머물러 있는 법입니다. 그게 진짜 편안한 노년을 사는 비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5번째로 끊어내야 할 것은 비교입니다. 비교의 덕. 이게 정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옆집 노인은 자식이 효도를 잘하는데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인가? 동창은 연금을 많이 받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친구는 여행을 자주 다니는데 나는 왜 형편이 안 되나? 친구 손주는 명문대를 갔는데 우리 손주는 왜 그냥 평범한가? 이런 비교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요즘은 더 심합니다. 인터넷이나 카카오톡을 보면 다른 사람들의 좋은 모습만 보이잖아요. 누구는 손주가 명문대에 갔다. 누구는 해외여행을 갔다. 누구는 건강검진 결과가 완벽하다. 누구는 자식이 큰 회사에 다닌다. 이런 걸 보면 자꾸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좋은 부분만 보여줍니다. 고통스러운 부분,
힘든 부분은 절대 보여주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속으로는 자기만의 고민과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건 그 사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아주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자식이 잘 나간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사실은 자식과 관계가 안 좋아서 고민일 수 있습니다. 여행 사진을 자주 올리는 사람도 사실은 외로워서 자꾸 밖으로 도는 걸 수도 있어요. 건강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사실은 다른 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만 속사정은 아무도 모릅니다. 65세의 정아저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아저씨는 평생 남들과 비교하면서 사셨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성적을 비교했고, 직장 다닐 때는 승진을 비교했고, 은퇴한 후에는 자식들을 비교했습니다. 늘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아서 행복하지 않으셨죠. 특히 고등학교 동창회에 가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누구는 사업해서 대박 났다. 누구는 자식이 의사가 됐다. 누구는 손주가 몇 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아저씨는 기가 죽었습니다. 자기는 평범하게 회사 다니다 은퇴했고, 자식들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손주도 아직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정아저씨가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어릴 적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평생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답니다. 정아저씨 눈에는 그 친구가 무척 불행해 보였어요. 가난하게 살았고 자식들도 별로 성공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친구는 너무나 행복해 하더랍니다. 매일 아침에 뜨는 걸 보는 게 좋고, 텃밭에서 채소 키우는 게 즐겁고, 손주들이 방학 때 놀러 오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대요. 밤에는 별을 보면서 산책하고, 이웃들과 정도 나누고, 그냥 하루하루가 감사하대요. 오히려 그 친구가 정아저씨한테 물었답니다. 서울에서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행복하셨냐고. 출퇴근하느라 스트레스 받고 승진 경쟁하느라 힘들고 은퇴하고 나서도 뭔가 허전하지 않았냐고요. 그 질문에 정아저씨는 할 말이 없으셨대요. 평생 남들보다 잘 살려고 애썼는데 정작 자기가 행복했던 적이 없더랍니다. 늘 남들과 비교하면서 부족함만 느꼈지 만족한 적이 없었어요. 그날 정아저씨는 깨달으셨어요. 행복은 남과의 비교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만족에 있다는 거요. 그날 이후 정아저씨는 달라지셨습니다. 동창회에 가도 남들 이야기를 듣고 부러워하는 대신 축하해주기 시작하셨어요. 내 이야기를 할 때도 있는 그대로 편하게 하셨고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지더래요. 여러분, 비교는 우리를 절대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위를 보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나도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또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비교하면 우리는 평생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이런 연구를 했답니다. 사람들에게 두 가지 선택을 주었어요. 첫 번째, 내가 연봉 5천만 원을 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4천만 원을 받는다. 두 번째, 내가 연봉 7천만 원을 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8천만 원을 받는다.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고 물었더니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를 선택했답니다. 절대적으로는 더 적게 받지만 상대적으로는 더 많이 받으니까요. 이게 바로 비교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행복보다 상대적인 행복에 더 집착합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보다 남들보다 내가 더 행복한가에 신경을 씁니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나와 비교하세요.
작년에 내가 올해의 나보다 건강했나? 10년 전에 내가 지금의 나보다 행복했나? 20년 전에 내가 지금의 나보다 여유로웠나? 이렇게 스스로와 비교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우리에게는 이미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귀한 인생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는 건강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웃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남과 비교하느라 정신이 없어서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도 눈을 떴다. 오늘도 가족이 건강하다. 오늘도 날씨가 좋다.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다 보면 비교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또 한 가지 명심하실 점은 우리 모두는 다른 여정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빨리 달리고, 누군가는 천천히 걷고, 누군가는 잠깐 쉬어가기도 합니다. 그게 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과 똑같은 속도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속도로 꾸준히 가는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비교를 멈추세요. 내 인생은 내 인생입니다. 남의 인생을 부러워할 시간에 내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데 집중하세요. 그게 진짜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카카오톡에 올라오는 남들의 자랑을 보고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 인생의 극히 일부일 뿐이에요. 우리도 우리만의 행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황혼기에 반드시 끊어내야 할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걱정을 끊어내세요.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내려놓으세요. 걱정 노트를 만들고 걱정 시간을 정하고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걱정이 쓸데없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둘째, 짜증을 끊어내세요. 짜증은 우리 건강을 해치고 관계를 망칩니다. 심호흡하고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3초만 참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정말 내 감정을 쏟아부을 만큼 중요한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아닙니다. 셋째, 복잡한 인간관계를 끊어내세요. 의무감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독이 됩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세요. 인간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용기를 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정리하세요. 넷째, 집착을 끊어내세요. 자식, 과거, 건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사세요.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고 과거는 돌아갈 수 없고 건강은 관리하되 집착하지 마세요. 꽉 쥐면 빠져나가지만 살짝 담으면 머물러 있습니다. 다섯째, 비교를 끊어내세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내 인생을 사세요. 남들의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모두가 자기만의 고민이 있습니다. 대신 과거의 나와 비교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발견하세요. 이 5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정말 달라질 겁니다. 걱정과 짜증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평온해지고 복잡했던 관계가 단순해지고 집착과 비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시도해 보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걱정을 내려놓아 보세요. 한 번만이라도 짜증을 참아 보세요. 한 사람만이라도 용기 내서 관계를 정리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조금 나아지고 내일 하루 조금 더 나아지면 됩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불완전해도 괜찮으니 일단 시작하세요. 우리 인생의 이 황혼기는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일하느라 바빴고 자식 키우느라 바빴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겁니다. 이 귀한 시간을 걱정과 짜증과 의무와 집착과 비교로 허비하지 마세요. 진짜 소중한 것들을 위해 쓰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면서 식사하는 시간, 햇살 좋은 날 공원을 산책하는 시간, 좋아하는 책을 읽고 음악을 듣는 시간,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시간, 여행을 떠나는 시간, 봉사활동을 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80대든 우리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변화하고 더 나아질 수 있어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는 지금이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재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삶의 자세입니다. 걱정하지 않고 담담하게 사는 모습, 짜증내지 않고 평온하게 대하는 모습, 진정한 관계를 소중히 하는 모습, 집착하지 않고 여유 있게 사는 모습,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준다면 그게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나이 드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도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여유 있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도 인생을 좀 더 느긋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5가지를 끊어내는 건 단순히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겁니다.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의 황혼기가 후회 없이 아름답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걱정 없이, 짜증 없이,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집착 없이, 비교 없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끊어내고 싶으신가요? 어떤 변화를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감동적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새벽 4시의 수원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장롱 서랍을 열었습니다. 소리가 나면 안 된다는 듯 마치 죄를 짓는 사람처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집어넣어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지갑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 5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지갑을 오래도록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내가 깨어날까봐, 아들이 깨어날까봐 그 적막한 새벽에 혼자서 소리도 없이 긴 한숨을 하나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 한숨 속에 담긴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평생을 일했는데 왜 가난한지, 31년을 버텼는데 왜 이렇게 아슬아슬한지, 도대체 이 나라에서 늙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경기도 수원 팔달구의 한 조용한 빌라에 살고 있는 김성호 씨, 올해 67입니다. 그리고 성호 씨는 25살이던 1984년 경기도 화성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 입사했습니다. 그때는 공장 굴뚝에서 연기만 피어오르면 밥벌이가 된다던 시절이었고, 성호 씨도 그 연기를 믿고 청춘을 그 공장 안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1년이 흘렀습니다. 쇳가루를 마시며 기름 냄새를 뒤집었으며 야간 특근 수당 몇만 원을 더 받겠다고 명절에도 공장을 지키며 성호 씨는 버텼습니다. 버텨서 아이 셋을 대학까지 보냈고 버텨서 수원 팔달구에 방 2칸짜리 전세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봄 성호 씨는 공장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56이었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쳐주었고 사장님이 악수를 건넸습니다. 31년 근속 감사패를 손에 쥐고 공장 문을 나서던 그날 성호 씨는 왜인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배운 세대였으니까요. 그리고 퇴직금이 나왔습니다. 31년치 퇴직금이었으니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그 돈의 일부는 큰아들 김태수 씨의 결혼 자금으로 나갔고 일부는 딸 김민희 씨 전세 보증금으로 보태졌습니다. 막내 김태호도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하면서 얼마간 손을 내밀었고 성호 씨는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김수님 씨는 올해 65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장 안 작은 옷가게에서 일을 했고 아이들이 생기면서부터는 집에서 살림만 했습니다. 그 시절엔 그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자는 집을 지켜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수님 씨가 받는 돈은 기초연금 34만 원이 전부입니다. 사회생활을 오래 하지 못했으니 국민연금은 없었습니다. 34만 원 그 숫자를 입 밖에 내는 것조차 수님 씨는 부끄러워합니다. 평생 집안을 돌봤는데 그 값어치가 고작 34만 원이냐는 생각이 드는 날이면 가슴이 먹먹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호 씨의 국민연금은 월 120만 원입니다. 31년을 꼬박 납부했으니 또래에 비하면 그나마 많은 편이라고 했지만 막상 통장에 찍히는 120만 원을 볼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는다고 합니다. 부부 합산 154만 원. 그것이 김성호 김수님 부부가 한 달을 살아가야 하는 돈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숫자를 들여다보면 그 삶이 얼마나 팽팽한지 알 수 있습니다. 통계청이 2025년에 발표한 고령자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고작 69만 5천 원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한 부부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298만 원인데 현실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지요. 그리고 66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빈곤율 39.8%. 이것은 냉정한 통계이지만 성호 씨에게는 일상입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성호 씨의 집에는 한 사람이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태수 씨, 올해 39입니다. 결혼한 지 8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는 없었습니다. 살던 아파트는 전세 계약이 끝나면서 나와야 했고 새 보증금을 마련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결국 태수 씨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고 성호 씨는 잠깐이라고 생각하며 아들의 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방 2칸짜리 빌라에 세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작은 방에는 태수 씨,
큰 방에는 부부가 함께 씁니다. 욕실은 하나, 주방은 하나, 숨쉬는 공간은 점점 좁아지는데 나가는 돈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딸 김민희 씨는 서울에서 남편과 아이들을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명절에는 내려오지만 평소에는 바빠서 연락이 뜸합니다. 막내 김태호도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월세와 생활비에 치여서 부모님 용돈을 따로 드릴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호 씨는 그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다 어렵게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그 긴 밤이, 그 조용한 빌라의 새벽이 너무 외롭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수요일 오후 성호 씨는 수원 시내 노인 일자리 센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성호 씨처럼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환경 미화 보조, 급식 도우미, 주차 안내원. 월 27만 원짜리 공공근로 일자리였습니다. 정부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자리였는데 이미 대기 인원이 70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호 씨는 빈 서류를 손에 쥔 채 그 줄의 맨 뒤에 섰습니다. 31년을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이 월 27만 원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성호 씨는 밥상 앞에 앉았지만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수님 씨가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방 안에 가득 퍼졌는데도 성호 씨는 그냥 밥상을 내려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수 씨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안 드세요? 성호 씨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수님 씨는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성호 씨가 자는 척을 하면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님 씨의 울음소리는 물소리에 묻혔지만 성호 씨에게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성호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수님 씨가 우연히 성호 씨의 서랍 안에서 낡은 노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트는 성호 씨가 퇴직 이후부터 조용히 써온 일기였습니다. 빼곡한 글씨체로 가득 찬 노트를 수님 씨는 손이 떨리면서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오늘 노인 일자리 센터에 갔다가 돌아왔다. 줄이 길었다. 31년을 일했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걸까? 수님이한테 미안하다.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그냥 다 미안하다. 그리고 수님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입 밖에 한 번도 꺼내지 않은 사람이 노트 안에다 그렇게 매일 미안하다고 적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수님 씨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고.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막막함이 가장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봄비가 내리던 어느 토요일 아침, 성호 씨는 집 근처 수원천을 따라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천 벤치에서 낯익은 얼굴 하나가 성호 씨를 발견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박재천, 공장 시절 같은 반 동기였습니다. 성호 씨보다 2살 위라 형처럼 지냈던 사이였는데 정년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다가 우연히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천 씨는 벤치 한쪽을 툭툭 두드렸습니다. 야, 여기 앉아. 얼굴이 왜 그래? 세상 다 잃은 사람 같구만. 그리고 성호 씨는 웃으려다가 웃음이 나오지 않아 그냥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둘은 한동안 말없이 수원천을 바라보았습니다. 벚꽃이 져서 꽃잎이 물 위에 떠다녔습니다.
그리고 재천 씨가 낡은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녹차야. 집에서 우려온 거. 따뜻할 때 마셔. 그리고 2개의 종이컵에 녹차를 나눠 따르면서 재천 씨가 말했습니다. 야, 성호야. 나도 너 같은 시절이 있었어.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는데 들어볼래? 그리고 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재천 씨는 따뜻한 녹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천 씨가 제일 먼저 꺼낸 이야기는 비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성호야, 우리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게 뭔지 알아? 바로 옆집 눈치야. 옆집 박 씨는 퇴직금이 얼마라더라. 자식이 얼마를 보내준다더라. 이런 말 들으면 내 삶이 초라해 보이잖아. 그런데 있잖아. 우리 아버지 세대는 쌀 한 대박도 없이 살았어. 우리는 그래도 물은 나오고 밥은 먹잖아. 154만 원이 적다고 느끼는 건 남들이랑 비교하기 때문이야. 비교를 멈추는 순간 154만 원도 살림이 돼. 그리고 성호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얼마나 많이 비교하며 살고 있는지 그제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재천 씨는 녹차를 한 모금 더 마시며 2번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건강이 돈이야, 성호야. 이게 말장난 같지? 근데 진짜야. 내 친구 하나가 퇴직 후에 술로 스트레스를 풀었거든. 1년 만에 당뇨에 고혈압에 뇌경색까지 왔어. 그 병원비가 6개월에 400만 원이야. 연금 다 날아가지. 근데 나는 매일 아침 7시에 수원천 한 바퀴를 돌아. 공짜야. 6개월 하니까.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 건강 챙기는 것, 그게 제일 큰 재테크야. 그리고 성호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도 바로 누워있는 자신을, 무기력하게 텔레비전만 보는 자신을, 그리고 재천 씨가 3번째로 꺼낸 이야기는 돈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성호야, 자식들한테 돈 없다는 말 입에 달고 살지 마. 그 말이 자꾸 나오면 자식도 힘들어지고 부모도 작아져. 대신 이렇게 해. 살림이 빡빡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한 번만 얘기해. 이번 달 생활비 20만 원이 부족하다고. 그럼 자식들이 알아서 나눠. 막연하게 우리 힘들어라고 하면 자식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외면해버려. 그리고 이 말을 들으면서 성호 씨는 태수와 나눈 대화들을 떠올렸습니다. 늘 괜찮다고만 했던 자신을, 힘들다는 말 한마디를 한 번도 제대로 꺼내지 못했던 자신을, 그리고 재천 씨는 벤치에서 조금 몸을 틀어 성호 씨를 바라보며 4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일거리를 찾아, 성호야. 돈 안 돼도 돼. 복지관 가면 글씨 쓰는 반도 있고 사진 찍는 동아리도 있어. 나는 요즘 할머니 어르신들 스마트폰 가르쳐 드리는 봉사를 해. 월 3만 원짜리 교통비 지원받아. 그런데 있잖아. 그 3만 원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뭐 할지가 생기는 거야. 그게 사람을 살게 해. 그리고 성호 씨는 그 말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퇴직 이후로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 또 어떻게 보내나였다는 걸 재천 씨가 정확히 짚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이야기는 자식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태수가 집에 들어왔다고 했지? 야, 그 애한테 기대지 마. 그런데 또 너무 모른 척도 하지 마. 딱 하나만 해. 밥 차리지 말고 같이 밥 먹어.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 라고 물어봐. 그 한마디가 관계를 만들어. 밥상 앞에서 말이 나오거든. 기다리는 부모가 아니라 초대하는 부모가 되면 달라져. 그리고 6번째 이야기는 주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호야, 지금 전세야? 그 전세 보증금 한번 다시 봐.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잖아.
집이 있으면 죽을 때까지 매달 돈 나오는 거. 물론 집이 없으면 해당 없지만 혹시 어디 작은 아파트라도 있으면 알아봐. 그리고 또 하나, 정부 지원제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의료비가 거의 공짜야. 이거 신청 안 하는 어르신이 많아.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해. 모르면 못 받아.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이야기를 꺼내며 재천 씨는 성호 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야, 성호야.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해. 괜찮다는 말 좀 그만해. 힘들 때 힘들다고 해. 아프면 아프다고 해. 우리 세대 남자들이 제일 못하는 게 그거야. 다 참고, 다 혼자 짊어지고, 나중에 쓰러지잖아. 수님이한테, 태수한테, 아니면 나한테라도 털어놔. 털어놓는 게 사람 살리는 거야. 그리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원천 위로 봄 햇살이 내려앉았고 녹차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의 가슴은 조금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성호 씨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수를 하고 운동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퇴직 이후 몇 년간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운동복이었습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 6시, 성호 씨는 수원천 산책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처음으로 태수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 단 7글자였습니다. 태수는 잠깐 멈칫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셋이서 한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호 씨는 수원시 복지관에 등록을 했습니다. 처음엔 그림 그리기 반을 신청했는데 강사가 오늘은 그냥 선 하나만 그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 선 하나를 그으면서 성호 씨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성호 씨는 수님 씨에게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수님아, 미안해. 오래도록 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수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성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났을 때 성호 씨의 아침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6시에 일어나 천변을 걷고 돌아와서 복지관 일정을 확인하고 가끔은 재천 씨와 통화를 했습니다. 연금 154만 원은 여전히 154만 원이었지만 그 154만 원으로 사는 하루가 이전과 달리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토요일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성호 씨가 현관을 열었을 때 거기에는 딸 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막내 태호도 있었습니다. 손에는 제철 과일이 든 봉지를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오늘 저녁 같이 먹어도 돼요? 그리고 성호 씨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옆으로 비켜서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방 2칸짜리 작은 빌라 안에 5명이 모였습니다. 좁았습니다. 밥상 위에 그릇이 넘쳤습니다. 이야기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수님 씨는 주방에서 국을 끓이다가 혼자 웃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니가 고백했습니다. 아빠가 요즘 달라졌다는 걸 태수 오빠한테 들었어요. 아침마다 운동 나간다고, 복지관에서 그림을 그린다고. 그 얘기 듣고 나서 우리가 먼저 전화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성호 씨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2024년 5월. 오늘 다 모였다. 154만 원으로는 부족하지만 오늘 이 저녁만큼은 부족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께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성호 씨와 비슷한 자리에 계신가요?
평생을 일했는데 손에 남은 게 너무 적다는 생각,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막막한 그 기분.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통계는 냉정합니다.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하고 연금 평균은 69만 5천 원이며 부부가 살기에 적정한 생활비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이 숫자들 앞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작게 느껴지는지 저도 압니다. 그리고 하지만 성호 씨가 보여준 것은 이것입니다. 숫자는 바꿀 수 없어도 하루를 보내는 방식은 바꿀 수 있다는 것. 연금이 늘어나지 않아도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나서고 밥상에 자식을 초대하고 오래 참아왔던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는 일,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저녁 자식에게 전화 한 통 하세요. 잘 지내냐고, 밥은 먹었냐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멀어진 마음 사이에 다리를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일해온 당신의 삶은 그 어떤 숫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연금 통장 잔액이 당신의 가치가 아닙니다. 31년의 땀이, 아이들을 키운 밥상이, 그 긴 세월의 하루하루가 당신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디선가 새벽을 맞이하고 계신 모든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존경을 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